아시아 1위는 일본, 2위는 중국, 한국은 5위쯤 되려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속고 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눈이 내려도 교통이 마비되지 않는 신기한 나라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눈이 내리면 도로가 차단되는 게 당연한 현상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눈이 내리기 전부터 미리 제설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눈 때문에 집에 자주 고립된다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중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중국도 일본과 똑같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녀가 한국에 갔을 때는 한국의 도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도 삿포로에 사는 와카나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1년 중 절반 가까이 겨울인 지역입니다. 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출이 어려워 집 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불편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여행을 하며 다른 나라도 별 수 없다는데 위안을 받았답니다. 일본은 워낙 나라도 크고 도시도 많아 각 지역마다 운영 방침이 달라요. 대부분 주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눈이 오면 집 앞 도로에 눈을 치우는 게 일상이죠. 문제는 밤새 내린 눈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출근을 하지도 못할 정도죠. 마을로 오는 큰 도로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마을 사이의 길들은 눈이 고스란히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눈을 치우지 않는다면 운전할 때 위험하고 결국 제설 작업이 말끔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꼼짝없이 집 안에 머물러야 하죠. 또는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로 눈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삿포로에 살았지만 겨울에 눈이 내린 후 계절이 바뀌기 전까지 갑자기 따뜻해져 눈이 녹는 확률은 거의 없었답니다. 저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런 상황에 어릴 때부터 놓이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냉장고를 꽉꽉 채우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점이었어요. 언제 눈이 내릴지 모르고 그 눈이 언제 치워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 장을 보러 시내에 나가기 위해 도로가 정비되기 전까지 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게 겨울 일상이었어요. 외출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마트를 들리는 게 겨울의 필수 코스였답니다. 간혹 시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사는 지역은 배달하는 업체가 손꼽힐 정도로 많지 않아요. 눈이 오면 그마저도 포기해야 하죠. 약속 역시 이웃들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눈이 오면 마을 입구에서 마을 안쪽에 사는 친구 집까지 걸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이 올 때 좋은 점이 있다면 단 하나 마을 사람들끼리 더욱 돈독해진다는 점일 것 같아요. 시내에 나가는 게 어렵고 혼자 집에서 지내는 건 심심하기에 주말이면 근처 집에서 파티가 열리곤 했거든요. 그런 일상을 지내다 보면 조금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되도록 집안에서 편안한 활동을 즐기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 중국으로 여행을 준비했을 땐 설렘이 가득했어요. 중국은 일본과 다르게 상당히 발전된 모습들로 보였거든요.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고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집 역시 따뜻하게 설계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집은 겨울에 장작을 떼야 할 정도로 춥다는 건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여하튼 추운 겨울 일본 집에만 갇혀 지내는 게 싫어서 한 번은 중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왕이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움직임이 편리한 나라에서 겨울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기대는 중국에 도착해 숙소에 들어가는 순간 와장창 무너졌답니다. 중국에 다양한 숙소들이 있었는데 호텔보단 중국의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어 중국 전통의 집을 예약해서 도착했거든요. 놀라웠던 건 사진과 다르게 너무나 허름했다는 점이에요. 차라리 일본 집이 그리울 정도로 단열도 안 된 집은 장작을 태울 수 있는 난로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 숙소 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지내야 했어요.
놀라운 점은 해가 떠 있는 낮엔 오히려 집 밖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어느 날 아침 중국 숙소에서 눈을 떴는데 평소와 다르게 창밖의 경적이 요란했어요. 도심에 있었던 숙소로 접근성이 좋아 결정했던 이유도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눈이 오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마비된 교통으로 빵빵거리는 차들 때문에 잠을 깨야 했습니다. 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도로 정비도 안 되어 있는데 많은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로 나왔어요. 당연히 차들은 뒤엉켰고 도로 위 차선이 보이지 않아 마치 주차장이 된 것처럼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가도 다행히 기차가 있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역으로 갔습니다. 일본과 다르게 중국은 동네마다 기차역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본과 다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게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운행하는 기차를 보며 어디를 갈지 살펴보다 1시간 거리에 있는 관광지를 다녀오기로 했어요. 이른 아침이었기에 그곳을 관광하고 오후 늦게 다시 기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날 전 숙소에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갑자기 기차가 끊겼거든요. 다음 날 숙소에 돌아와서야 기차가 사고가 나서 운행이 중지되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그 기차를 타지 않았다는데 감사했지만 중국도 겨울에 별 수 없다는 생각에 씁쓸해졌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뻔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눈이 내리고 위험한데 무분별하게 이동하는 중국인들이 떠올랐거든요. 차라리 일본 집에 있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며 겨울엔 여행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 출장 일이 잡혔거든요. 그것도 겨울에 말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저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었어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중국 여행이 아시아 지역을 다녀온 유일한 팀원으로 인정되어 단독 출장의 기회를 잡았거든요. 이 기회를 잡으면 출장 다녀와 승진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 완벽했죠. 겨울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라 될 대로 라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어차피 한국도 중국과 근접했기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죠. 되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숙소를 잡았는데 그마저도 중국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걸 알기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찾아보았죠. 도심엔 공용자전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여차하면 자전거를 대여해 이동하는 방법도 생각해 둔 거죠. 그만큼 절실했기에 한국공항에 내린 후 한국을 바라보는 제 표정은 더욱 냉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전투적으로 숙소에 도착했죠. 눈만 내리지 않았을 뿐 일본에서 느끼는 맹추위와 견주었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추위가 한국 겨울이었어요. 제발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눈만 내리지 말아달라고 매일 밤 기도하며 잠에 들었답니다. 제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며칠째 눈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틀만 있으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이틀 사이에 눈이 내릴 확률은 많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착각이었죠. 그 생각을 한 다음 날 아침 창밖을 쳐다보았을 때 저는 망연자실한 채 두려움에 휩싸였거든요. 창 밖 테라스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보일 정도의 눈 두께라면 도로 위는 이미 마비가 되었을 정도로 이동이 어려울 거라는 게 너무 뻔했죠. 한숨이 나오면서 미팅 장소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인지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했으니까요. 슬프게도 자전거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거리를 보았을 때 자전거를 타면 1시간이었는데 5분 거리도 아니고 1시간을 모르는 지역에서 이동할 수 없었죠. 더 슬펐던 건 나갈 준비를 모두 마치고 숙소를 나왔을 때였습니다. 쌓여있던 눈 위로 한방눈이 또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는데 갈수록 강해지는 폭설 때문에 저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와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의 움직임에 동화되어 함께 걷게 되었죠.
도로 위를 보니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깨끗해 보였어요. 버스도 정상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없었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기에 눈길에 노출된 버스가 언제 미끄러져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니까요. 중요한 미팅이었고 늦으면 안 되는 자리라 고심 끝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제가 탑승하고 이동할 땐 문제가 없었기에 약속 장소에 도착만 한다면 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라 그 이후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도 눈이 오면 속수무책이고 중국에서도 한번 경험했기에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약속 장소까지만 저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길 바라고 또 팔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지하철역으로 이동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정상 운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죠. 자주 오진 못하겠지만 운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벽 한쪽에 보이는 시간표를 보았는데 그 시간표대로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눈이 이렇게 오는데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는 게 꾸며낸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체할 수 없었어요. 중국처럼 제가 탄 다음 지하철에 이상이 생기고 오늘 지하철 전체 구간이 종료될 확률을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는 지하철을 타고 미팅 장소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가는 도중에도 혹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간절히 기도했죠. 정시에 도착한 지하철 덕분에 늦지 않게 미팅 장소에 도착했고 마지막 미팅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 출국 준비를 하면 되었죠. 어떻게 숙소로 돌아갈지 생각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시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아직 지하철이 운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조금 들었거든요. 마지막 제 운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그 순간 저에겐 상당히 흥미로운 복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로 이동했을 때 전 정말 놀라고 말았어요. 미팅을 끝내고 나왔을 때도 약하지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어서 사실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죠. 만약 지하철이 운행된다면 본사에 전화해 한국을 좀 더 즐기고 돌아갈 거라고 말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정말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한국인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도 저처럼 동요된 표정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눈이 내리면 집안에 갇혀 지내는 게 일상인 일본처럼 눈이 오더라도 회사에 출근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게 한국인들이었어요. 도로 위에는 버스가 이동했고 지하철은 정시에 운행되었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앉아갈 수 있었는데요. 의자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의자 때문에 일어나기 싫었어요. 온몸이 나른해지며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한국 지하철이 이렇게 안전하고 우수한지 직접 경험하고 나니 일본에 가는 게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집안에 머물며 재택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눈이 오면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눈이 오더라도 이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어찌나 신기했던지 일주일 동안 한국을 여행하며 버스를 타고 여행했을 정도랍니다. 눈이 올 때 도심에서 버스를 타고 구경하는 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버스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차선이 별도로 존재했는데 마치 지하철과 같이 줄지어가는 버스도 5분 내외로 도착할 정도로 자주 왔기 때문입니다. 신기했던 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차들이 뒤엉켜 어느 차도 이동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도로 위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안전해서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경험하지 못했고 중국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경험을 한국에서 할 수 있었어요. 평생 일본에서는 눈이 내리면 동네를 벗어날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한국 도시에서 눈이 내리니 관광지나 쇼핑몰 등 어디를 구경하더라도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구경하며 즐길 수 있었어요. 특히 경복궁에 눈 내리는 모습은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일본엔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없거든요.
특히 경복궁에서 안쪽을 바라보면 산이 있어 정말 멀리 떠나온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쳐다보면 높은 빌딩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며 떠난 여행을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건 걸어서도 맛있는 식당들을 찾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눈이 오더라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니. 겨울마다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숙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처음 한국 숙소에 갔을 땐 난방되는 난로가 없어 한국도 추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두꺼운 잠옷을 별도로 구매해 가지고 갔을 정도예요. 중국에서처럼 고생하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바닥 난방으로 등만 대고 누우면 너무 뜨거워 속옷만 입고 잘 수밖에 없었답니다. 믿어지세요? 문을 열고 나가면 엄청난 폭설이 내리는데 집안은 더워 속옷만 입고 자야 한다니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아마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일본에서 눈이 오면 갇혀 지냈던 게 일상이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눈이 와도 이동하는 게 자유자재로 되는 게 익숙할 것 같아요. 저 역시 편리함에 빠르게 익숙해지다 보니 삿포로에 다시 돌아왔을 땐 한숨부터 났습니다. 일본에 돌아와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며칠간 집안에 머물며 일본에 돌아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그리워졌네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의 겨울을 경험했던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겨울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많은 눈이 내려도 교통이 마비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도로를 정비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발전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이나 중국같이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한국과 같은 정비는 불가능하다 보니 국민들이 이동을 포기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눈이 내려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이 일본인의 시선에서는 부럽게 느껴졌는데요. 눈이 오는 날에도 불편함 없이 여행을 가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한국의 매력 중 하나인 것 같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라이나에서 온 샤샤입니다. 공부를 엄청 잘하던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명문대를 포기하고 극소수만 뽑는 역군 특수학교에 들어가 여군이 되었어요. 한국 해병대처럼 군사훈련 엄청 강하게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갔더니 군인 장교 출신이었던 아버지와 평생 원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사람인 제시카예요. 앞소개 영상의 주인공 샤샤의 소꿉친구입니다. 처음 저희 결혼 이야기를 샤샤에게 들려주었을 때 샤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인인 석호 씨와의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의 러브 스토리는 어디 가서 영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흥미진진하죠. 그것도 한국도 러시아도 아닌 제3세계의 나라에서 서로에게 반했으니 말이죠. 거기서 만난 운명의 남자가 한국 남자일 줄이야. 저 이 정도면 한국이랑 운명이겠죠. 어디서도 이런 이야기는 해본 적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게 되네요. 저희의 극적이고도 비밀스러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러시아 출신이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저는 28살이에요. 러시아에서 여군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방위산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여군으로 전역했어요. 이후에 여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방위산업체에 취직하게 되었죠. 회사명은 보안상의 이유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의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장군으로 복무하셨고 지금까지도 저를 엄격하게 키우고 계세요. 아버지는 군인답게 어린 시절부터 저를 통제 속에서 키우셨죠. 그 덕분에 러시아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권유로 여군으로서의 경험도 쌓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군인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셨지만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죠. 군 복무를 마치고 러시아 방위산업체에 취직한 것은 경력을 살려 더 나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장군으로 전역하신 후 요즘 러시아의 전시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만약 젊었다면 직접 전장에 나가 지휘하고 싶다고 늘 말씀하시곤 해요. 저는 회사의 요청으로 중국 방산업체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사실 저는 중국이 크림반도 사태 때부터 러시아에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직장인으로서 출장지를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으셔서 중국과 한국, 일본 모두 러시아보다 낮은 수준의 국가라고 여기셨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우호 관계인 중국을 가야 한다고 하니 언성을 높이셨죠. 하지만 조심히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출장길에 올랐어요. 저는 상하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상하이 공항에 안개가 껴서 비행기가 연착될 거라는 안내였어요. 승객들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결국 우리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불시착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터미널로 걸어 나오는데 한 대한항공 승무원이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오신 손님 맞죠? 우리 대한항공에서 러시아 고객을 위해 특별 라운지를 준비했습니다. 편히 쉬시면서 연착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순간 울컥했어요. 제 국적을 알아봐주는 것도 놀라웠지만 불편을 느낄 승객을 위해 따로 배려한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한국의 막연한 친밀감을 느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죠. 특별 라운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인천공항의 쾌적함과 효율성이 놀라웠죠. 넓고 깨끗한 공간에는 한국의 미를 담은 예술 작품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한국 특유의 친절함으로 다국적 승객들을 돕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주위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인천공항의 우수성은 입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효율적인 출입국 시스템, 풍부한 면세점, 편리한 환승 절차까지. 제 눈에는 중국행 비행기 연착으로 인한 불편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였죠. 연착 시간이 꽤 길어져 잠깐 졸음이 쏟아질 때쯤 한 승무원분이 담요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안내 방송으로도 충분할 텐데 일일이 신경 써주시니 참 감사했죠. 결국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는 피로에 지쳤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낯선 동양의 땅에서 한국에서 러시아를 알아봐주고 배려해준 한국인들 덕분이었죠. 멀고 험한 출장 길의 시작이었지만 이 따뜻한 추억 하나는 가슴에 잘 간직해 두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드디어 중국행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출장 일정이 지연될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상하이에 드디어 착륙했어요. 저는 방위산업 일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부했지만 직접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광활한 도시 경관 북저기는 인파 첨단 현대성과 어우러진 고대 역사의 규모와 크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항시설의 불편함도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입국 수속줄은 끝없이 길었고 담당 직원들은 퉁명스러운 태도로 일관했죠. 짐을 찾는데도 한참이 걸렸고 핸드백 하나를 분실한 우크라이나 여행객이 큰 소리로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공항 내 표지판은 혼란스러웠고 영어 설명도 부실해서 길을 헤맬 뻔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와 택시 승차권을 사겠냐고 했지만 뭔가 수상쩍어 정중히 거절했죠. 화장실에 간 것도 후회스러웠어요. 변기는 지저분했고 휴지도 없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니 매연 섞인 공기가 폐를 찔렀고 입국장 앞은 각종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어요. 중국에 대해 공부만 하다 실제로 와보니 동양의 신비로움과 함께 불편함도 함께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몇 주간 맞닥뜨릴 중국의 첫인상이었죠. 저를 마중 나온 중국 동료들은 공항에서 공손한 인사와 사무적인 악수로 저를 맞이했어요. 예상과 달리 별다른 환대나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저는 낯선 도시 상하이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상하이는 매캐한 연기와 냄새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였죠. 심사 때는 혼란스러웠고 외국인을 배려하는 시설도 부족해 보였어요. 집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께 무사히 도착했다고 알렸어요. 중국 업체에서 가이드를 해줄 예정이니 걱정 마시라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중국인들에게 속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거듭 당부하셨어요.
덕분에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죠? 이제 제 중국 스토리는 그만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중국에서 남편 석호 씨를 만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삶에서 가장 길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한 곡씩 예절로 깎듯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고향인 러시아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대로 군인 집안의 첫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죠.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러시아 남자가 아니셨어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존경받는 장군이셨죠. 기억이 있는 한. 아버지는 저를 마치 어린 소녀라기보다는 훈련받는 병사처럼 대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티파티를 하는 동안 전 제대로 주먹질을 하고 별자리로 길을 찾는 법을 배웠죠. 아버지는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칼과 수통 하나로 야생에서 살아남는 상황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늘 강도 높은 훈련만 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러시아에 대한 깊은 충성심과 사랑도 함께 심어주셨죠. 러시아의 자랑스러운 역사, 용감한 전사들과 훌륭한 시인 예술가들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구구단을 배우기도 전에 시인들의 시들을 암송할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이 파자마 파티를 하고 소년들에 대해 수다를 떨 때, 저는 사격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전술 서적을 파헤치고 있었죠. 저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고 평범한 민간인의 세계에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부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훈련장에서 저에게 주입했던 것과 같은 규율과 끈기로 학업에 매달렸죠. 그 모든 긴 시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명문 국립대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시절은 제 젊은 시절 중 최고의 날들이었어요. 캠퍼스의 활기찬 에너지에 푹 빠져 정치학 강의에서 지식을 흡수하고 훌륭한 동기들과 커피를 마시며 밤새 토론을 했죠. 처음으로 군사적 훈련의 엄격한 테두리를 벗어나 제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어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를 대표하고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었어요. 제 힘과 싸우는 기술뿐 아니라 지성과 언변으로 조국을 섬기고 싶었죠. 땀 흘려 얻은 학위를 받으러 단상에 올랐을 때 세상이 제게 던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도 뒤엎어 버리곤 하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동부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가 우리 국경을 넘나들고 러시아 마을들이 폭격에 휩싸이는 뉴스를 보며 공포에 떨었어요. 거의 본능적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입대해서 아버지가 그 모든 세월 동안 가르쳐 주신 대로 조국을 지켜야 했죠. 모병소에 나타났을 때 다른 지원자들은 대학을 나온 여자를 보고 의아해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훈련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매달려 부대에서 최고의 훈련병 중 한 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온 마음과 영혼을 군 복무에 쏟아부었어요. 멀리서 박격포가 터지는 동안 소총을 꼭 붙들고 참호에서 얼어붙은 밤을 보냈죠. 의무 후송 헬기를 기다리며 부상당한 전우들을 돌보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심어주신 모든 용기와 임기응변력의 의지에 적진 후방에서 대담한 작전을 수행했어요. 2022년 마침내 군복을 벗었을 때 전투라는 시련 속에서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성의 극단을 모두 목격했고 함께 싸운 전우들과 깨질 수 없는 유대감을 쌓았죠. 저는 더 강인하고 현명해졌으며 러시아를 지키는데 더욱 불타는 헌신을 품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호스트들은 저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탱크와 미사일 공장을 견학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조립 라인을 둘러봤죠. 새로운 드론 기술과 위성 시스템의 설계도를 살펴보고 복잡한 사양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전문 용어가 빠르고 사납게 오가는 지정학적 전략에 대한 빽빽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듣기도 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의 웅장한 야망과 실상 사이의 미묘한 불일치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국방산업의 순수한 생산 능력은 경이로웠지만 대부분의 기술은 서구 설계의 모조품 같았어요.
그리고 동료들의 표면적 예의 아래에는 관료주의 부패 국수주의적 열정의 압류가 흐르고 있어 경계심이 들었죠. 그래도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집중하려 노력했어요. 수많은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저녁에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도면과 통계 자료를 살펴보느라 머리가 핑핑 돌 정도였어요. 중국 파트너 몇 명이 만리장성을 보러 가자거나 실크마켓에서 쇼핑하자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고 주어진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대표로서 왔고 다가올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 방위력의 이점을 찾을 정찰병이었으니까요. 관광은 다음 기회로 미뤄둘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호스트들은 조금씩 전문가적 겉모습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식당에서의 호화로운 연회에서 간부들은 별난 요리와 독한 바이즈로 저를 대접하면서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지고 웃음소리가 커졌죠. 한 남자. 통통한 부사장이 테이블 밑으로 제 무릎을 어설프게 토닥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숨결이 불쾌하고 끈적거렸습니다. 일을 배우러 왔으니 재미있게 지내자며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손길에 몸이 굳어지며 전투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소동을 피우는 건 임무를 망칠 뿐더러 고국에 있는 동료들을 곤란에 빠뜨릴 거란 걸 알았죠. 그래서 재빨리 남자의 손을 떼어내고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술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밖에서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주변의 사람들과 콘크리트 건물에 짓눌린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조국의 드넓은 공간이 그리웠습니다. 충동적으로 상하이 거리로 나섰어요. 웅장한 수도를 제대로 돌아다녀 본 적이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북적이는 야시장을 배회했죠. 네온사인과 인파가 어지럽게 소용돌이치는 게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특히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앞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지켜봤죠. 그런데 그곳에서 죽은 듯이 깜빡이는 백열등 불빛 아래 거칠어 보이는 남자들이 낡은 밴 뒷칸에 상자를 싣고 있었어요. 보고 있자니 한 남자가 쇠 지렛대로 상자를 하나 열더니 번쩍이는 스마트폰 더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순간 저는 목격한 게 불법 모조품 거래라는 걸 깨달았죠. 상하이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한 깡패가 고개를 들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빠른 중국어로 뭐라 소리치며 저를 가리켰어요. 본능적으로 뒤돌아 골목을 내달렸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재빨랐어요. 순식간에 둘이 저를 따라잡더니 강인한 손으로 제 팔을 움켜잡았죠.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모든 더러운 격투 기술을 동원해 발등을 사정없이 밟고 팔꿈치질을 해댔습니다. 그런데도 공격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저를 대기 중인 밴으로 끌고 갔어요. 공포가 하얗게 달아오르며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죠. 중국에서의 인신매매와 강제노역에 대한 암울한 통계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해외 여성들이 지하세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납치범들에 맞서 발버둥을 쳤지만 그들의 소나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들려는 찰나 제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소동이 터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왜소한 체격의 사람이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려한 몸놀림으로 훈련된 전사의 야수적 움직임을 선보였죠. 발차기와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들었고 저를 붙잡았던 두 공격자가 더러운 보도블록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구조자가 제게로 몸을 돌리자 그제서야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아시아인으로 날카롭고 잘생긴 이목구비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죠.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근육질의 몸매에서 엄청난 힘이 느껴졌어요. 그는 야생 고양이처럼 경계하며 준비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할 곳으로 따라오시죠. 그 남자가 어눌하지만 명확한 영어로 말하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고 범행 현장에서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상하이의 미로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저는 이 여행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밤사이에 자신만만한 국방 전문가에서 공경에 처한 숙녀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죠. 이제 제 운명은 무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신비로운 낯선 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이 모험이 중국에 대해, 세계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의 단단히 방비된 마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제 날렵한 구원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몽롱하고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깼어요. 잠시 제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러다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두운 골목, 모조품 제조업자들, 그 벤에 거의 던져질 뻔한 공포까지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마치 악몽 같았지만 제 손에 감긴 붕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였죠. 상처를 보면서 석호 씨가 얼마나 부드럽게 제 상처를 씻어내고 싸매는지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저를 구해준 신비로운 한국인은, 그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가 저를 구해줬다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그에 대해 무언가가 저를 깊이 사로잡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을 확인하고는 아침 회의에 늦었다는 걸 알았지. 다급하게 옷을 입었는데 멍든 다리에 체중을 씻자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중국 동료들은 여느 때처럼 예의 바른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뭔가 수상쩍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몸이 좋지 않다고 웅얼거리며 그날의 발표에 집중하려 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석호 씨에게로 자꾸 떠돌았어요. 상하이의 골목을 함께 걸으며 보낸 시간.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조용한 교감의 순간들을 되새기고 있었죠. 그의 든든한 존재감, 부드러운 미소, 그가 주는 안전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느낌이 그리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쉬어야겠다고 핑계를 대고 서둘러 호텔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방으로 가는 대신 로비를 지나 북적이는 거리로 나섰죠.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저 머리를 비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인파에 휩쓸려 상하이 거리를 무작정 걸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옛 사찰들이 자리 잡고 이국적인 과일과 향신료로 가득한 색색의 시장을 보며 감탄했죠.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낯설고도 생기 넘치는 이곳의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익숙한 랜드마크나 도로 표지판을 찾아봤지만 모든 게 읽을 수 없는 한자로 쓰여 있었죠.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면 어쩌지, 또 다른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지, 막 겁에 질리려는 찰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어제 저를 구해준 석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었죠. 안도감과 함께 설레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시카 씨, 그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괜찮아요. 조용히 대답했죠. 그냥 잠깐 밖에 나올 필요가 있었어요. 머리 좀 식히려고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기분 알아요. 그가 말했죠. 가끔 이 도시는 압도적일 수 있죠. 특히 처음 와 보신 분이라면요.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고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에게 제 속내를 털어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러시아에서의 유년 시절, 아버지의 엄격한 군인 교육, 제가 복무했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꿈, 제 지식으로 조국을 지키고 싶다는 열망에 대해서도 털어놨죠. 그러자 석호 씨도 자신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원래 한국 해군 특수부대 UDT 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인한 훈련을 견뎌내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싸웠던 이야기. 전역 후 한중 무역회사에 들어가 실력을 인정받아 주재원으로 상하이에 파견되었다는 말까지.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용맹한 정신과 놀라운 신체 능력을 가진 석호 씨, 우리는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는 걷고 또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조용한 공원에 도착해 있었어요. 작은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노을이 물결 위로 주황색과 분홍색 빛을 들이우는 모습을 바라봤죠. 중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평온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석호 씨를 바라보자 그는 이미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강렬하고도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한동안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사이로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죠. 그러더니 석호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에 따스함이 전해졌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우정 이상의 감정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석호 씨와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보냈어요. 그는 저에게 상하이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들을 보여줬죠. 고즈넉한 사찰 숨겨진 정원. 활기 넘치는 야시장까지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석호 씨는 무술에 능할 뿐 아니라 예리한 전략가라는 걸 알게 되었죠. 강인한 군인 정신과 부드러운 내면을 동시에 지닌 저에게 완벽한 남자였어요. 그의 곁에 있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죠.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점점 커져가는 아쉬움과 슬픔을 느꼈어요. 석호 씨와 이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갑고 공허한 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이 행복하고 설레는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어요. 마지막 날 밤 석호 씨는 저를 한적한 공원에 초대했어요. 고풍스러운 정자에 앉아 맑은 달빛 아래 나직한 음악을 들었죠. 그리고 석호 씨가 제 양손을 꼭 잡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속삭였어요. 제시카 씨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제 인생이 완벽해질 거예요. 국적도 인종도 다 뛰어넘어 이 마음 변치 않을 거예요. 러시아로 돌아가도 한국에 살더라도 영원히 당신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석호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운명 같은 이 만남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헤쳐나가고 싶어요. 우리는 입을 맞췄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 되었죠. 석호 씨 품에 안겨 깊은 키스를 나누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놀라운 미래를 그려봤어요. 함께 걸어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만큼은 영원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러시아행 비행기에 오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석호 씨와 이별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행복한 내일이 기대되기도 했죠. 머지않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고 애틋한 작별의 포옹을 나눴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상하이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중국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과 소중한 사랑을 되새겼죠. 아버지가 꿈꾸신 제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석호 씨와 손잡고 세계 평화와 인류에 기여하는 산말이에요.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편견과 갈등을 이겨내리라 다짐했죠. 한국행 비행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석호 씨와의 재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밝은 내일을 향한 출발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한국에 대한 호감이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장군으로 전역하신 후 요즘 러시아의 전시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만약 젊었다면 직접 전장에 나가 지휘하고 싶다고 늘 말씀하시곤 해요. 저는 회사의 요청으로 중국 방산업체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사실 저는 중국이 크림반도 사태 때부터 러시아에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직장인으로서 출장지를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으셔서 중국과 한국, 일본 모두 러시아보다 낮은 수준의 국가라고 여기셨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우호 관계인 중국을 가야 한다고 하니 언성을 높이셨죠. 하지만 조심히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출장길에 올랐어요. 저는 상하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상하이 공항에 안개가 껴서 비행기가 연착될 거라는 안내였어요. 승객들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결국 우리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불시착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터미널로 걸어 나오는데 한 대한항공 승무원이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오신 손님 맞죠? 우리 대한항공에서 러시아 고객을 위해 특별 라운지를 준비했습니다. 편히 쉬시면서 연착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순간 울컥했어요. 제 국적을 알아봐주는 것도 놀라웠지만 불편을 느낄 승객을 위해 따로 배려한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한국의 막연한 친밀감을 느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죠. 특별 라운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인천공항의 쾌적함과 효율성이 놀라웠죠. 넓고 깨끗한 공간에는 한국의 미를 담은 예술 작품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한국 특유의 친절함으로 다국적 승객들을 돕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주위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인천공항의 우수성은 입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효율적인 출입국 시스템, 풍부한 면세점, 편리한 환승 절차까지. 제 눈에는 중국행 비행기 연착으로 인한 불편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였죠. 연착 시간이 꽤 길어져 잠깐 졸음이 쏟아질 때쯤 한 승무원분이 담요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안내 방송으로도 충분할 텐데 일일이 신경 써주시니 참 감사했죠. 결국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는 피로에 지쳤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낯선 동양의 땅에서 한국에서 러시아를 알아봐주고 배려해준 한국인들 덕분이었죠. 멀고 험한 출장 길의 시작이었지만 이 따뜻한 추억 하나는 가슴에 잘 간직해 두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드디어 중국행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출장 일정이 지연될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상하이에 드디어 착륙했어요. 저는 방위산업 일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부했지만 직접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광활한 도시 경관 북적이는 인파 첨단 현대성과 어우러진 고대 역사의 규모와 크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항시설의 불편함도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입국 수속줄은 끝없이 길었고 담당 직원들은 퉁명스러운 태도로 일관했죠. 짐을 찾는데도 한참이 걸렸고 핸드백 하나를 분실한 우크라이나 여행객이 큰 소리로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공항 내 표지판은 혼란스러웠고 영어 설명도 부실해서 길을 헤맬 뻔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와 택시 승차권을 사겠냐고 했지만 뭔가 수상쩍어 정중히 거절했죠. 화장실에 간 것도 후회스러웠어요. 변기는 지저분했고 휴지도 없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니 매연 섞인 공기가 폐를 찔렀고 입국장 앞은 각종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어요. 중국에 대해 공부만 하다 실제로 와보니 동양의 신비로움과 함께 불편함도 함께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몇 주간 맞닥뜨릴 중국의 첫인상이었죠. 저를 마중 나온 중국 동료들은 공항에서 공손한 인사와 사무적인 악수로 저를 맞이했어요. 예상과 달리 별다른 환대나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저는 낯선 도시 상하이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상하이는 매캐한 연기와 냄새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였죠. 심사 때는 혼란스러웠고 외국인을 배려하는 시설도 부족해 보였어요. 집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께 무사히 도착했다고 알렸어요. 중국 업체에서 가이드를 해줄 예정이니 걱정 마시라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중국인들에게 속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거듭 당부하셨어요. 덕분에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죠. 이제 제 중국 스토리는 그만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중국에서 남편 석호 씨를 만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삶에서 가장 길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한 곡씩 예절로 깎듯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고향인 러시아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대로 군인 집안의 첫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죠.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러시아 남자가 아니셨어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존경받는 장군이셨죠. 기억이 있는 한. 아버지는 저를 마치 어린 소녀라기보다는 훈련받는 병사처럼 대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티파티를 하는 동안 전 제대로 주먹질을 하고 별자리로 길을 찾는 법을 배웠죠. 아버지는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칼과 수통 하나로 야생에서 살아남는 상황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늘 강도 높은 훈련만 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러시아에 대한 깊은 충성심과 사랑도 함께 심어주셨죠. 러시아의 자랑스러운 역사. 용감한 전사들과 훌륭한 시인 예술가들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구구단을 배우기도 전에 시인들의 시들을 암송할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이 파자마 파티를 하고 소년들에 대해 수다를 떨 때, 저는 사격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전술 서적을 파헤치고 있었죠. 저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고 평범한 민간인의 세계에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부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훈련장에서 저에게 주입했던 것과 같은 규율과 끈기로 학업에 매달렸죠. 그 모든 긴 시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명문 국립대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시절은 제 젊은 시절 중 최고의 날들이었어요. 캠퍼스의 활기찬 에너지에 푹 빠져 정치학 강의에서 지식을 흡수하고 훌륭한 동기들과 커피를 마시며 밤새 토론을 했죠. 처음으로 군사적 훈련의 엄격한 테두리를 벗어나 제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어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를 대표하고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었어요. 제 힘과 싸우는 기술뿐 아니라 지성과 언변으로 조국을 섬기고 싶었죠. 땀 흘려 얻은 학위를 받으러 단상에 올랐을 때 세상이 제게 던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도 뒤엎어 버리곤 하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동부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가 우리 국경을 넘나들고 러시아 마을들이 폭격에 휩싸이는 뉴스를 보며 공포에 떨었어요. 거의 본능적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입대해서 아버지가 그 모든 세월 동안 가르쳐 주신 대로 조국을 지켜야 했죠. 모병소에 나타났을 때 다른 지원자들은 대학을 나온 여자를 보고 의아해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훈련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매달려 부대에서 최고의 훈련병 중 한 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온 마음과 영혼을 군 복무에 쏟아부었어요. 멀리서 박격포가 터지는 동안 소총을 꼭 붙들고 참호에서 얼어붙은 밤을 보냈죠. 의무 후송 헬기를 기다리며 부상당한 전우들을 돌보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심어주신 모든 용기와 임기응변력의 의지에 적진 후방에서 대담한 작전을 수행했어요. 2022년 마침내 군복을 벗었을 때 전투라는 시련 속에서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성의 극단을 모두 목격했고 함께 싸운 전우들과 깨질 수 없는 유대감을 쌓았죠. 저는 더 강인하고 현명해졌으며 러시아를 지키는데 더욱 불타는 헌신을 품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호스트들은 저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탱크와 미사일 공장을 견학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조립 라인을 둘러봤죠. 새로운 드론 기술과 위성 시스템의 설계도를 살펴보고 복잡한 사양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전문 용어가 빠르고 사납게 오가는 지정학적 전략에 대한 빽빽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듣기도 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의 웅장한 야망과 실상 사이의 미묘한 불일치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국방산업의 순수한 생산 능력은 경이로웠지만 대부분의 기술은 서구 설계의 모조품 같았어요. 그리고 동료들의 표면적 예의 아래에는 관료주의 부패 국수주의적 열정의 압류가 흐르고 있어 경계심이 들었죠. 그래도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집중하려 노력했어요. 수많은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저녁에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도면과 통계 자료를 살펴보느라 머리가 핑핑 돌 정도였어요. 중국 파트너 몇 명이 만리장성을 보러 가자거나 실크마켓에서 쇼핑하자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고 주어진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대표로서 왔고 다가올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 방위력의 이점을 찾을 정찰병이었으니까요. 관광은 다음 기회로 미뤄둘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호스트들은 조금씩 전문가적 겉모습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식당에서의 호화로운 연회에서 간부들은 별난 요리와 독한 바이즈로 저를 대접하면서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지고 웃음소리가 커졌죠. 한 남자.
통통한 부사장이 테이블 밑으로 제 무릎을 어설프게 토닥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숨결이 불쾌하고 끈적거렸습니다. 일을 배우러 왔으니 재미있게 지내자며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손길에 몸이 굳어지며 전투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소동을 피우는 건 임무를 망칠 뿐더러 고국에 있는 동료들을 곤란에 빠뜨릴 거란 걸 알았죠. 그래서 재빨리 남자의 손을 떼어내고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술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밖에서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주변의 사람들과 콘크리트 건물에 짓눌린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조국의 드넓은 공간이 그리웠습니다. 충동적으로 상하이 거리로 나섰어요. 웅장한 수도를 제대로 돌아다녀 본 적이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북적이는 야시장을 배회했죠. 네온사인과 인파가 어지럽게 소용돌이치는 게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특히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앞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지켜봤죠. 그런데 그곳에서 죽은 듯이 깜빡이는 백열등 불빛 아래 거칠어 보이는 남자들이 낡은 밴 뒷칸에 상자를 싣고 있었어요. 보고 있자니 한 남자가 쇠 지렛대로 상자를 하나 열더니 번쩍이는 스마트폰 더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순간 저는 목격한 게 불법 모조품 거래라는 걸 깨달았죠. 상하이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한 깡패가 고개를 들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빠른 중국어로 뭐라 소리치며 저를 가리켰어요. 본능적으로 뒤돌아 골목을 내달렸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재빨랐어요. 순식간에 둘이 저를 따라잡더니 강인한 손으로 제 팔을 움켜잡았죠.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모든 더러운 격투 기술을 동원해 발등을 사정없이 밟고 팔꿈치질을 해댔습니다. 그런데도 공격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저를 대기 중인 밴으로 끌고 갔어요. 공포가 하얗게 달아오르며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죠. 중국에서의 인신매매와 강제노역에 대한 암울한 통계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해외 여성들이 지하세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납치범들에 맞서 발버둥을 쳤지만 그들의 소나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들려는 찰나 제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소동이 터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왜소한 체격의 사람이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려한 몸놀림으로 훈련된 전사의 야수적 움직임을 선보였죠. 발차기와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들었고 저를 붙잡았던 두 공격자가 더러운 보도블록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구조자가 제게로 몸을 돌리자 그제서야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아시아인으로 날카롭고 잘생긴 이목구비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죠.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근육질의 몸매에서 엄청난 힘이 느껴졌어요. 그는 야생 고양이처럼 경계하며 준비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할 곳으로 따라오시죠. 그 남자가 어눌하지만 명확한 영어로 말하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고 범행 현장에서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상하이의 미로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저는 이 여행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밤사이에 자신만만한 국방 전문가에서 공경에 처한 숙녀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죠. 이제 제 운명은 무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신비로운 낯선 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이 모험이 중국에 대해, 세계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의 단단히 방비된 마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제 날렵한 구원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몽롱하고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깼어요. 잠시 제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러다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두운 골목, 모조품 제조업자들, 그 밴에 거의 던져질 뻔한 공포까지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마치 악몽 같았지만 제 손에 감긴 붕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였죠. 상처를 보면서 석호 씨가 얼마나 부드럽게 제 상처를 씻어내고 싸매는지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저를 구해준 신비로운 한국인은, 그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가 저를 구해줬다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그에 대해 무언가가 저를 깊이 사로잡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을 확인하고는 아침 회의에 늦었다는 걸 알았지. 다급하게 옷을 입었는데 멍든 다리에 체중을 씻자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중국 동료들은 여느 때처럼 예의 바른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뭔가 수상쩍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몸이 좋지 않다고 웅얼거리며 그날의 발표에 집중하려 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석호 씨에게로 자꾸 떠돌았어요. 상하이의 골목을 함께 걸으며 보낸 시간.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조용한 교감의 순간들을 되새기고 있었죠. 그의 든든한 존재감, 부드러운 미소, 그가 주는 안전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느낌이 그리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쉬어야겠다고 핑계를 대고 서둘러 호텔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방으로 가는 대신 로비를 지나 북적이는 거리로 나섰죠.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저 머리를 비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인파에 휩쓸려 상하이 거리를 무작정 걸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옛 사찰들이 자리 잡고 이국적인 과일과 향신료로 가득한 색색의 시장을 보며 감탄했죠.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낯설고도 생기 넘치는 이곳의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익숙한 랜드마크나 도로 표지판을 찾아봤지만 모든 게 읽을 수 없는 한자로 쓰여 있었죠.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면 어쩌지, 또 다른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지, 막 겁에 질리려는 찰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어제 저를 구해준 석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었죠. 안도감과 함께 설레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시카 씨, 그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괜찮아요. 조용히 대답했죠. 그냥 잠깐 밖에 나올 필요가 있었어요. 머리 좀 식히려고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기분 알아요. 그가 말했죠. 가끔 이 도시는 압도적일 수 있죠. 특히 처음 와 보신 분이라면요.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고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에게 제 속내를 털어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러시아에서의 유년 시절, 아버지의 엄격한 군인 교육, 제가 복무했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꿈, 제 지식으로 조국을 지키고 싶다는 열망에 대해서도 털어놨죠. 그러자 석호 씨도 자신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원래 한국 해군 특수부대 UDT 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인한 훈련을 견뎌내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싸웠던 이야기. 전역 후 한중 무역회사에 들어가 실력을 인정받아 주재원으로 상하이에 파견되었다는 말까지.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용맹한 정신과 놀라운 신체 능력을 가진 석호 씨, 우리는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는 걷고 또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조용한 공원에 도착해 있었어요. 작은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노을이 물결 위로 주황색과 분홍색 빛을 들이우는 모습을 바라봤죠. 중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평온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석호 씨를 바라보자 그는 이미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강렬하고도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한동안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사이로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죠. 그러더니 석호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에 따스함이 전해졌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우정 이상의 감정,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석호 씨와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보냈어요. 그는 저에게 상하이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들을 보여줬죠. 고즈넉한 사찰, 숨겨진 정원,
활기 넘치는 야시장까지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석호 씨는 무술에 능할 뿐 아니라 예리한 전략가라는 걸 알게 되었죠. 강인한 군인 정신과 부드러운 내면을 동시에 지닌 저에게 완벽한 남자였어요. 그의 곁에 있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죠.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점점 커져가는 아쉬움과 슬픔을 느꼈어요. 석호 씨와 이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갑고 공허한 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이 행복하고 설레는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어요. 마지막 날 밤 석호 씨는 저를 한적한 공원에 초대했어요. 고풍스러운 정자에 앉아 맑은 달빛 아래 나직한 음악을 들었죠. 그리고 석호 씨가 제 양손을 꼭 잡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속삭였어요. 제시카 씨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제 인생이 완벽해질 거예요. 국적도 인종도 다 뛰어넘어 이 마음 변치 않을 거예요. 러시아로 돌아가도 한국에 살더라도 영원히 당신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석호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운명 같은 이 만남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헤쳐나가고 싶어요. 우리는 입을 맞췄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 되었죠. 석호 씨 품에 안겨 깊은 키스를 나누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놀라운 미래를 그려봤어요. 함께 걸어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만큼은 영원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러시아행 비행기에 오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석호 씨와 이별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행복한 내일이 기대되기도 했죠. 머지않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고 애틋한 작별의 포옹을 나눴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상하이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중국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과 소중한 사랑을 되새겼죠. 아버지가 꿈꾸신 제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석호 씨와 손잡고 세계 평화와 인류에 기여하는 산말이에요.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편견과 갈등을 이겨내리라 다짐했죠. 한국행 비행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석호 씨와의 재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밝은 내일을 향한 출발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한국에 대한 호감이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장군으로 전역하신 후 요즘 러시아의 전시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만약 젊었다면 직접 전장에 나가 지휘하고 싶다고 늘 말씀하시곤 해요. 저는 회사의 요청으로 중국 방산업체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사실 저는 중국이 크림반도 사태 때부터 러시아에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직장인으로서 출장지를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으셔서 중국과 한국, 일본 모두 러시아보다 낮은 수준의 국가라고 여기셨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우호 관계인 중국을 가야 한다고 하니 언성을 높이셨죠. 하지만 조심히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출장길에 올랐어요. 저는 상하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상하이 공항에 안개가 껴서 비행기가 연착될 거라는 안내였어요. 승객들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결국 우리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불시착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터미널로 걸어 나오는데 한 대한항공 승무원이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오신 손님 맞죠? 우리 대한항공에서 러시아 고객을 위해 특별 라운지를 준비했습니다. 편히 쉬시면서 연착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순간 울컥했어요. 제 국적을 알아봐주는 것도 놀라웠지만 불편을 느낄 승객을 위해 따로 배려한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한국의 막연한 친밀감을 느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죠. 특별 라운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인천공항의 쾌적함과 효율성이 놀라웠죠. 넓고 깨끗한 공간에는 한국의 미를 담은 예술 작품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한국 특유의 친절함으로 다국적 승객들을 돕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주위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인천공항의 우수성은 입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효율적인 출입국 시스템, 풍부한 면세점, 편리한 환승 절차까지.
제 눈에는 중국행 비행기 연착으로 인한 불편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였죠. 연착 시간이 꽤 길어져 잠깐 졸음이 쏟아질 때쯤 한 승무원분이 담요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안내 방송으로도 충분할 텐데 일일이 신경 써주시니 참 감사했죠. 결국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는 피로에 지쳤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낯선 동양의 땅에서 한국에서 러시아를 알아봐주고 배려해준 한국인들 덕분이었죠. 멀고 험한 출장 길의 시작이었지만 이 따뜻한 추억 하나는 가슴에 잘 간직해 두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드디어 중국행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출장 일정이 지연될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상하이에 드디어 착륙했어요. 저는 방위산업 일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부했지만 직접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광활한 도시 경관 북적이는 인파 첨단 현대성과 어우러진 고대 역사의 규모와 크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항시설의 불편함도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입국 수속줄은 끝없이 길었고 담당 직원들은 퉁명스러운 태도로 일관했죠. 짐을 찾는데도 한참이 걸렸고 핸드백 하나를 분실한 우크라이나 여행객이 큰 소리로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공항 내 표지판은 혼란스러웠고 영어 설명도 부실해서 길을 헤맬 뻔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와 택시 승차권을 사겠냐고 했지만 뭔가 수상쩍어 정중히 거절했죠. 화장실에 간 것도 후회스러웠어요. 변기는 지저분했고 휴지도 없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니 매연 섞인 공기가 폐를 찔렀고 입국장 앞은 각종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어요. 중국에 대해 공부만 하다 실제로 와보니 동양의 신비로움과 함께 불편함도 함께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몇 주간 맞닥뜨릴 중국의 첫인상이었죠. 저를 마중 나온 중국 동료들은 공항에서 공손한 인사와 사무적인 악수로 저를 맞이했어요. 예상과 달리 별다른 헌대나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저는 낯선 도시 상하이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상하이는 매캐한 연기와 냄새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였죠. 심사 때는 혼란스러웠고 외국인을 배려하는 시설도 부족해 보였어요. 집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께 무사히 도착했다고 알렸어요. 중국 업체에서 가이드를 해줄 예정이니 걱정 마시라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중국인들에게 속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거듭 당부하셨어요. 덕분에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죠. 이제 제 중국 스토리는 그만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중국에서 남편 석호 씨를 만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삶에서 가장 길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한 곡씩 예절로 깎듯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고향인 러시아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대로 군인 집안의 첫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죠.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러시아 남자가 아니셨어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존경받는 장군이셨죠. 기억이 있는 한. 아버지는 저를 마치 어린 소녀라기보다는 훈련받는 병사처럼 대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티파티를 하는 동안 전 제대로 주먹질을 하고 별자리로 길을 찾는 법을 배웠죠. 아버지는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칼과 수통 하나로 야생에서 살아남는 상황 등 어떤 상황에서도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늘 강도 높은 훈련만 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러시아에 대한 깊은 충성심과 사랑도 함께 심어주셨죠. 러시아의 자랑스러운 역사, 용감한 전사들과 훌륭한 시인 예술가들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구구단을 배우기도 전에 시인들의 시들을 암송할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이 파자마 파티를 하고 소년들에 대해 수다를 떨 때 저는 사격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전술 서적을 파헤치고 있었죠. 저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고 평범한 민간인의 세계에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부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훈련장에서 저에게 주입했던 것과 같은 규율과 끈기로 학업에 매달렸죠. 그 모든 긴 시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명문 국립대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시절은 제 젊은 시절 중 최고의 날들이었어요.
캠퍼스의 활기찬 에너지에 푹 빠져 정치학 강의에서 지식을 흡수하고 훌륭한 동기들과 커피를 마시며 밤새 토론을 했죠. 처음으로 군사적 훈련의 엄격한 테두리를 벗어나 제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어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를 대표하고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었어요. 제 힘과 싸우는 기술뿐 아니라 지성과 언변으로 조국을 섬기고 싶었죠. 땀 흘려 얻은 학위를 받으러 단상에 올랐을 때 세상이 제게 던지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도 뒤엎어 버리곤 하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동부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가 우리 국경을 넘나들고 러시아 마을들이 폭격에 휩싸이는 뉴스를 보며 공포에 떨었어요. 거의 본능적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입대해서 아버지가 그 모든 세월 동안 가르쳐 주신 대로 조국을 지켜야 했죠. 모병소에 나타났을 때 다른 지원자들은 대학을 나온 여자를 보고 의아해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훈련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매달려 부대에서 최고의 훈련병 중 한 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온 마음과 영혼을 군 복무에 쏟아부었어요. 멀리서 박격포가 터지는 동안 소총을 꼭 붙들고 참호에서 얼어붙은 밤을 보냈죠. 의무 후송 헬기를 기다리며 부상당한 전우들을 돌보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심어주신 모든 용기와 임기응변력의 의지에 적진 후방에서 대담한 작전을 수행했어요. 2022년 마침내 군복을 벗었을 때 전투라는 시련 속에서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성의 극단을 모두 목격했고 함께 싸운 전우들과 깨질 수 없는 유대감을 쌓았죠. 저는 더 강인하고 현명해졌으며 러시아를 지키는데 더욱 불타는 헌신을 품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호스트들은 저를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탱크와 미사일 공장을 견학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조립 라인을 둘러봤죠. 새로운 드론 기술과 위성 시스템의 설계도를 살펴보고 복잡한 사양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전문 용어가 빠르고 사납게 오가는 지정학적 전략에 대한 빽빽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듣기도 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의 웅장한 야망과 실상 사이의 미묘한 불일치 막연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국방산업의 순수한 생산 능력은 경이로웠지만 대부분의 기술은 서구 설계의 모조품 같았어요. 그리고 동료들의 표면적 예의 아래에는 관료주의 부패 국수주의적 열정의 압류가 흐르고 있어 경계심이 들었죠. 그래도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집중하려 노력했어요. 수많은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저녁에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도면과 통계 자료를 살펴보느라 머리가 핑핑 돌 정도였어요. 중국 파트너 몇 명이 만리장성을 보러 가자거나 실크마켓에서 쇼핑하자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고 주어진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대표로서 왔고 다가올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 방위력의 이점을 찾을 정찰병이었으니까요. 관광은 다음 기회로 미뤄둘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호스트들은 조금씩 전문가적 겉모습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식당에서의 호화로운 연회에서 간부들은 별난 요리와 독한 바이즈로 저를 대접하면서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지고 웃음소리가 커졌죠. 한 남자. 통통한 부사장이 테이블 밑으로 제 무릎을 어설프게 토닥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숨결이 불쾌하고 끈적거렸습니다. 일을 배우러 왔으니 재미있게 지내자며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손길에 몸이 굳어지며 전투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소동을 피우는 건 임무를 망칠 뿐더러 고국에 있는 동료들을 곤란에 빠뜨릴 거란 걸 알았죠. 그래서 재빨리 남자의 손을 떼어내고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술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밖에서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주변의 사람들과 콘크리트 건물에 짓눌린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조국의 드넓은 공간이 그리웠습니다. 충동적으로 상하이 거리로 나섰어요. 웅장한 수도를 제대로 돌아다녀 본 적이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북적이는 야시장을 배회했죠. 네온사인과 인파가 어지럽게 소용돌이치는 게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특히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앞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지켜봤죠. 그런데 그곳에서 죽은 듯이 깜빡이는 백열등 불빛 아래 거칠어 보이는 남자들이 낡은 밴 뒷칸에 상자를 싣고 있었어요. 보고 있자니 한 남자가 쇠 지렛대로 상자를 하나 열더니 번쩍이는 스마트폰 더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순간 저는 목격한 게 불법 모조품 거래라는 걸 깨달았죠. 상하이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한 깡패가 고개를 들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빠른 중국어로 뭐라 소리치며 저를 가리켰어요. 본능적으로 뒤돌아 골목을 내달렸죠.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재빨랐어요. 순식간에 둘이 저를 따라잡더니 강인한 손으로 제 팔을 움켜잡았죠.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모든 더러운 격투 기술을 동원해 발등을 사정없이 밟고 팔꿈치질을 해댔습니다. 그런데도 공격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저를 대기 중인 밴으로 끌고 갔어요. 공포가 하얗게 달아오르며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죠. 중국에서의 인신매매와 강제노역에 대한 암울한 통계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해외 여성들이 지하세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납치범들에 맞서 발버둥을 쳤지만 그들의 소나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들려는 찰나 제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소동이 터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왜소한 체격의 사람이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려한 몸놀림으로 훈련된 전사의 야수적 움직임을 선보였죠. 발차기와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들었고 저를 붙잡았던 두 공격자가 더러운 보도블록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구조자가 제게로 몸을 돌리자 그제서야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아시아인으로 날카롭고 잘생긴 이목구비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죠.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근육질의 몸매에서 엄청난 힘이 느껴졌어요. 그는 야생 고양이처럼 경계하며 준비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할 곳으로 따라오시죠. 그 남자가 어눌하지만 명확한 영어로 말하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고 범행 현장에서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상하이의 미로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저는 이 여행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밤사이에 자신만만한 국방 전문가에서 공경에 처한 숙녀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죠. 이제 제 운명은 무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신비로운 낯선 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이 모험이 중국에 대해, 세계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의 단단히 방비된 마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제 날렵한 구원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몽롱하고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깼어요. 잠시 제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러다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두운 골목, 모조품 제조업자들, 그 밴에 거의 던져질 뻔한 공포까지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마치 악몽 같았지만 제 손에 감긴 붕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였죠. 상처를 보면서 석호 씨가 얼마나 부드럽게 제 상처를 씻어내고 싸매는지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저를 구해준 신비로운 한국인은, 그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가 저를 구해줬다는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그에 대해 무언가가 저를 깊이 사로잡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을 확인하고는 아침 회의에 늦었다는 걸 알았지. 다급하게 옷을 입었는데 멍든 다리에 체중을 싣자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중국 동료들은 여느 때처럼 예의 바른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뭔가 수상쩍은 기운이 감돌았어요. 몸이 좋지 않다고 웅얼거리며 그날의 발표에 집중하려 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석호 씨에게로 자꾸 떠돌았어요. 상하이의 골목을 함께 걸으며 보낸 시간.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조용한 교감의 순간들을 되새기고 있었죠. 그의 든든한 존재감, 부드러운 미소, 그가 주는 안전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느낌이 그리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쉬어야겠다고 핑계를 대고 서둘러 호텔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방으로 가는 대신 로비를 지나 북적이는 거리로 나섰죠.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저 머리를 비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인파에 휩쓸려 상하이 거리를 무작정 걸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옛 사찰들이 자리 잡고 이국적인 과일과 향신료로 가득한 색색의 시장을 보며 감탄했죠.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낯설고도 생기 넘치는 이곳의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익숙한 랜드마크나 도로 표지판을 찾아봤지만 모든 게 읽을 수 없는 한자로 쓰여 있었죠.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면 어쩌지 또 다른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지 막 겁에 질리려는 찰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어제 저를 구해준 석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었죠. 안도감과 함께 설레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시카 씨, 그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괜찮아요. 조용히 대답했죠. 그냥 잠깐 밖에 나올 필요가 있었어요. 머리 좀 식히려고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기분 알아요. 그가 말했죠. 가끔 이 도시는 압도적일 수 있죠. 특히 처음 와 보신 분이라면요.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고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에게 제 속내를 털어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러시아에서의 유년 시절, 아버지의 엄격한 군인 교육, 제가 복무했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꿈, 제 지식으로 조국을 지키고 싶다는 열망에 대해서도 털어놨죠. 그러자 석호 씨도 자신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원래 한국 해군 특수부대 UDT 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인한 훈련을 견뎌내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싸웠던 이야기. 전역 후 한중 무역회사에 들어가 실력을 인정받아 주재원으로 상하이에 파견되었다는 말까지.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용맹한 정신과 놀라운 신체 능력을 가진 석호 씨, 우리는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는 걷고 또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조용한 공원에 도착해 있었어요. 작은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노을이 물결 위로 주황색과 분홍색 빛을 들이우는 모습을 바라봤죠. 중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평온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석호 씨를 바라보자 그는 이미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강렬하고도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한동안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사이로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죠. 그러더니 석호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에 따스함이 전해졌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우정 이상의 감정,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석호 씨와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보냈어요. 그는 저에게 상하이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들을 보여줬죠. 고즈넉한 사찰, 숨겨진 정원, 활기 넘치는 야시장까지.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석호 씨는 무술에 능할 뿐 아니라 예리한 전략가라는 걸 알게 되었죠. 강인한 군인 정신과 부드러운 내면을 동시에 지닌 저에게 완벽한 남자였어요. 그의 곁에 있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죠.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점점 커져가는 아쉬움과 슬픔을 느꼈어요. 석호 씨와 이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갑고 공허한 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이 행복하고 설레는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어요. 마지막 날 밤 석호 씨는 저를 한적한 공원에 초대했어요. 고풍스러운 정자에 앉아 맑은 달빛 아래 나직한 음악을 들었죠. 그리고 석호 씨가 제 양손을 꼭 잡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속삭였어요. 제시카 씨,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제 인생이 완벽해질 거예요. 국적도 인종도 다 뛰어넘어 이 마음 변치 않을 거예요. 러시아로 돌아가도 한국에 살더라도 영원히 당신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석호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운명 같은 이 만남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헤쳐나가고 싶어요. 우리는 입을 맞췄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 되었죠. 석호 씨 품에 안겨 깊은 키스를 나누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놀라운 미래를 그려봤어요. 함께 걸어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만큼은 영원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러시아행 비행기에 오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석호 씨와 이별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행복한 내일이 기대되기도 했죠. 머지않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고 애틋한 작별의 포옹을 나눴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상하이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중국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과 소중한 사랑을 되새겼죠. 아버지가 꿈꾸신 제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석호 씨와 손잡고 세계 평화와 인류에 기여하는 산말이에요.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편견과 갈등을 이겨내리라 다짐했죠. 한국행 비행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석호 씨와의 재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밝은 내일을 향한 출발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한국에 대한 호감이 이어졌어요.